이 음악이 들어간 틱톡 영상이나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나요? 아케이드 파이어의 퓨너럴에 참여한 캐나다의 작곡가 오웬 팔렛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치포크 평균 평점 8.2점, 레이트 유어 뮤직 올타임 레전드 271위. 일본 아티스트로서는 피시만즈, 보리스, 누자베스, 시나 링고 다음으로 순위가 높고, 포크라는 장르로 보자면 일본 음악 고트로 평가받기도 하는 오늘은 아오바 이치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오바 이치코는 1990년 1월 28일 치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교토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요. 아오바는 교토에서 마치 산기슭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비가 오면 산사태가 걱정될 정도로 외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불교와 관련된 수공예 일을 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디즈니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죠. 아오바 이치코는 어린 시절부터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리들을 좋아했습니다. 3살이 되자 TV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장난감 피아노로 쳐보기도 했죠. 처음 배운 곡은 세일러문의 오프닝 곡인데요. 이때 그녀는 직접 화음을 찾아가며 TV 방송을 따라 연주하곤 했었고, 아이의 재능을 본 부모는 아오바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오바는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 좋아서 2주 만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녀는 수도꼭지의 물방울 소리나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들을 몇 시간씩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합창단원이었는데 독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두려움에 결국 그만두게 되고, 중학교에서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며 브라스 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간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클래식 기타를 발견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기타를 만져봤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경음악부에 들어가 다양한 악기를 배웠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클래식 기타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타인을 모방하며 배우듯 그녀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흔히 보기 힘든 파련 클래식 기타 연주자 야마다 안미입니다. 중학생 시절 아오바의 친구가 아오바에게 한 밴드의 티켓을 선물했고, 맨 앞줄이었던 아오바는 충격을 먹었죠. 당시 공연은 모시핏, 다이빙 등이 격렬했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숨쉬기까지 힘들었다고 하죠.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중학생인 아오바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음악 관계자였고 연이다 야마다 안미의 공연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야마다의 연주를 듣게 된 그녀는 곧바로 야마다의 팬이 되었죠. 교토에서 살던 아오바는 알바를 해 도쿄로 가서 야마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늦은 밤 버스를 타고 교토로 돌아와 다시 학교가 끝나자마자 도쿄행 신칸센을 타고 야마다의 연주를 보러 갔습니다. 이때 그녀와 부모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다고도 하네요. 이후 그녀를 알게 된 야마다는 그녀의 멘토가 되는데요. 아오바에게 단순히 연주법만을 가르쳐주지 않고 사전과 유효어집을 주며 단어의 형태를 입으로 느끼는 법, 멜로디에서 단어의 위치를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살이 된 아오바는 야마다의 거의 대부분의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마다는 그녀에게 직접 곡을 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오바는 자신의 목소리에 콤플렉스가 있어 기타를 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는데 야마다의 격려 덕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곡을 녹음합니다. 이때 만든 노래가 바로 코코로 노 세카이. 이 곡 역시 그녀의 스승 야마다를 위해 쓴 곡이라고 합니다. 20살이 되자 다른 학생들처럼 교토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긴자에바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아오바를 본 레이블 관계자는 곧바로 계약을 했고 CD를 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녹음한 코코로 노 세카이를 포함한 데뷔 앨범 카미소리 오토메를 발표합니다. 이때 아오바는 데뷔할 생각이 없었으나 주변에서 데뷔하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에 떠밀리듯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으로 유명해진 그녀는 무려 후지록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고 큰 무대에 오르게 되며 이전에는 가족에게 발표하듯 노래를 했지만 앞으로는 무대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무대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음악에 전념하기 위해 교토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퇴하고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2011년 정규 2집인 오리가미도 1집처럼 떠밀려 컴필레이션 앨범처럼 발매했고 작은 바나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2011년 3월 11일 갑작스럽게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슬픔을 잠기게 합니다. 이전에는 기타 연주에만 신경을 썼던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악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 아오바는 트위터로 기타 연주자 나나오 타비토를 만나게 되고 같이 앨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매한 정규 3집. 3집 발매 이후 레이블을 옮긴 그녀는 2013년 일본의 전설적인 밴드 YMM의 멤버 호소노 하루오미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의 초대에 간 이벤트에서 우연히 오야마다 케이고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호소노 라디오쇼에서 만난 사카모토 류이치와 함께 라디오라는 라이브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라디오에 참여한 지 약 2달 뒤인 10월 23일 정규 4집 제로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에는 과거 PC만주와 협업한 상대성 이론 소속 프로듀서 자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크와 녹음을 할 때 그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오바가 어느 날씨에 어느 컨디션이 나오는지 분석했고 그 컨디션에 맞춰 마이크와 케이블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녹음 테이크 수도 엄청난 양이었다고 하는데 그 예로 살아남은 우리들은 자크가 맘에 들어할 때까지 30번이나 재녹음했다고 하네요. 제로는 아오바에게 있어서 의미가 큰 앨범입니다. 기계장치의 우주는 멘토인 야마다 안미의 커버곡이고 마르스 2027과 이리쿠치 데구치에는 이전에는 없던 필드 레코딩 사운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처럼 떠밀리듯 발표한 앨범과는 달리 인간의 목소리, 기타 소리, 공간의 울림 등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한 앨범입니다. 그녀는 이 앨범과 트랙들의 제목을 붙이고 싶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타이틀이 필요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제로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와 공 같은 의미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기점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싶었다고 하죠. 제로의 발매 이후 그녀는 연극의 음악이나 배우로도 활동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14년에는 작은 새끼 손가락의 추억이라는 연극의 음악을 담당한 여력이 있고 2015년에는 코쿤이라는 연극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몇 차례 오디션을 거쳐 배우로 출연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무언가를 연기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연극 활동을 기점으로 그 감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그녀의 정규 5집 마오로 보시아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제목인 마오로 보시아는 마오로바가 있는 별이라는 뜻으로 마오로바는 아름다운 곳, 훌륭하고 살기 좋은 장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전 모든 앨범 자켓에 문구나 이미지를 넣지 않은 그녀는 이 앨범을 기점으로 피사체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앨범 자켓을 잘 보면 그녀의 머리에 살아있는 문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녀의 정규 6집 큐피에서는 야마다 안미의 커버곡을 2개나 넣게 됩니다. 스키노 오카는 이전 마이토 더 피플과 작업한 트랙을 다시 부른 것이고 오토리노 레시피 2의 로마의 분수를 커버한 곡은 첫 번째 트랙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이 앨범을 제작하면서 오우미즈 아오라는 나방을 같이 기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녀의 다른 앨범들처럼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었고 앨범 자켓 또한 나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번 앨범부터 챔버포크 장르를 채택하게 되었고 메르츠 보우의 앨범에 참여하기도 한 아트팝 아티스트 하나요가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앨범의 볼륨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이미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티스트가 된 그녀. 그러던 그녀에게 아티스트라면 웃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바로 팬데믹이죠. 팬데믹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20년 그녀는 정규 7집을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은 레이트 유 뮤직 2020년 베스트 앨범 1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마이크로 폰즈, 에이드리언 랭커, 제이 웨어 그리고 찰리 XCX까지 넘었죠.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앨범이 아오바 이치고의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고 하죠. 이 앨범의 성공에 아오바는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였다고 회상합니다. 이 앨범의 시작은 2020년 1월. 아직 코로나19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적 아오바는 오키나와로 가서 약 2주간 앨범의 초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바다 포도라고 불리는 우미 부도를 먹던 중 포도를 빛에 비춰보게 되었고 이때 영감을 받아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인근 자마미 섬에 자생하는 아단나무와 아단나무의 열매를 보고 더욱 자극을 받았고 앨범의 제작을 위한 플롯이 됩니다. 이전에 그녀가 주로 다뤘던 클래식 기타 위주의 사운드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이키델릭 포크, 앰비언트 드론, 클래식 편곡 등 이전에 비하면 여러 장르가 추가된 이 작품에는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인 우메바야시 시게루의 아들 우메바야시 타로가 편곡가로 참여했고 포트레시 하이드의 뉴영 시티에 참여하기도 한 사진작가 고다에 고바야시가 참여하기도 했죠. 그 결과 이 작품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라는 컨셉처럼
상상 속 풍경을 그려내는 앨범을 완성합니다. 아오바는 자신이 상상하던 소리들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꼈는데 우메바야시는 그런 소리들을 음악 안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다노 카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아오바는 전작에 참여했던 우메바야시와 고바야시 그리고 믹싱 엔지니어 카사이 토시히코와 다시 뭉쳐 정규 8집 루미니센트 크리처스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전작인 아다노 카제의 후속작인 느낌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전작을 녹음했던 루큐로 다시 갔고 현지 노인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민요와 의식 노래들을 녹음하여 작품에 활용했죠. 아오바는 루큐의 한 바다에 직접 들어가 고래와 함께 수영을 했고 그들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7가지 색으로 빛나는 생물들을 보았다고도 하죠. 그 빛들의 발광성이 모든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앨범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고바야시와 아오바는 산호초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그 사진을 우메바야시에게 보내면 음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반대로 아오바가 만든 데모 음악을 고바야시에게 보내면 그는 알맞는 사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명의 어린 소녀가 주인공이 된 전작과 달리 루미니센트 크리처스는 명확한 플롯이 없습니다. 해당 앨범의 발매와 함께 그녀는 한국을 찾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오바는 다음 앨범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노래 이전의 소리, 동물의 기척, 뿌리의 진동 등 좀 더 원시적인 근본적인 사운드를 탐구하며 다음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오바 이치코는 음악이란 자신에게 있어 질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도 아픈지,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오바는 계속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늘 사랑하고 믿는 것들을 따라 노래를 하는 아오바 이치코. 오늘 밤은 그녀의 음악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